그러면 100대 자립화가 이제 그 2년 내에 또 5년 내에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또 이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대일 적자나 이런 상황들이 좀 개선이 되고 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또 어떻게 좀 체감을 할 수 있게 될까요? 2년이나 5년 후에는.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전체 산업에서 일본의 의존도가 한 18% 정도 됩니다. 2001년도에 우리 소재 부품을 키우겠다고 법을 만들 당시가 한 30%인데 많이 낮춰진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 총액이 한 546억 불 되는데 그중에서 371억 불이 소재 부품 장비예요. 68%가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의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는 다 소재품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음식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수산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그러니까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기업의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로 공급 안정성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잘 이행이 된다면은 대일 의존도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그러면 조금 이제 한 2년, 5년 정도 지나면 확 체감이 될까요? 공급 안정성을 이루면은 종국에는 우리는 탄탄한 글로벌 체인을 확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국, 특정 기업의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면 결국 다른 나라,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틀 거고 그거를 이룰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또 기술 개발을 해서 자립화를 할 거고 또 M&A도 할 거고 그렇게 보면 우리 주력 산업과 우리 신산업의 이 소재품 장비의 글로벌 체인은 탄탄하게 갈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기회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 이제 그 우리 자립화 또는 하여간 그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국산 기술 또 국산 소재 부품들이 이제 육성이 되고 완성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조금 좀 긴 호흡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추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R&D를 하면서 R&D를 이제 시장에 나가는 제품까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쭉 경험해 보면은 한 90%, 90에서 95%까지는요 거의 나와 있는 자료들, 논문 이거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리고 거긴 누군지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95%의 완성도 가지고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진입이 안 돼. 그 5%는 그 5%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게 최소 2배, 3배의 노력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죽음의 계곡인가요? 그게 바로 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버텨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켓 시장 그리고 수요 기업하고 또는 시장과 끊임없이 하면서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정지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혁신됩니다. 그럼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빙 타겟이 장비가 그게 빠르다면서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작년에 판 장비 올해 못 팔아요. 장비는 엄청 빠르다.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못 팔아요. 그 정도로 스펙이 달라져요. 작년부터 해서 1.5배가 빠르든지 뭐가 원가가 더 내려가든지 뭐 하지 않으면 벌써 이제 시장에서 벌써 아웃 오브 데이트.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장비가 되고. 그 데스밸리에서 정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시간들이 걸리고 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기다려줄 줄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화학 제품을 하시는 그 기업인들 또 말씀드리면 99.99에서 99.999까지 사실은 그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는데 99.99에서 999까지 가는데 10배의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그동안 결국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 키입을 계속하면서 계속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니까 지속적인 이제 캐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마지막 5%가 그 에베레스트 바로 올라가기 전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대부분 보고서나 뭐 리포트나 페이퍼는 거의 90에서 95% 나옵니다. 그거 보고서 다 됐네라고 하면은 그건 큰 오산이고 실제적으로 시장에는 100이 안 되면 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100 자체는 무빙 타겟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저희가 정말 몇 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호흡 자체는 정말 그러면 정말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면 그러시면서도 긴 호흡을 가지고 정말 최소한 5년, 최소한 10년, 정말 한 20년 이런 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주시고 지원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때 그 각 스테이지별 특히 데시벨 단계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 거기 지금 좀 이제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꼭꼭 집어서 우리 전략에 집어넣어서 결국 그것이 기업의 육성 전략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서 기업이 생존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과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 끊임없이 좀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이렇게 좀 제안도 드리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네. 많은 분들의 지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소재 부품 장비의 어떤 특성이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면서 엄청난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채택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실에서 기술 가능성을 확인한 거하고 이거를 생산해서 직접 양산 사업화하는 거하고는 그 사이의 갭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맞습니다. 언론에 일부 나왔던 어떤 기업이 불확수소를 생산을 했는데 실제 채택되지 않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 대책에서도 그런 그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그 연구실의 아이디어나 연구실 기술이 생산까지 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다 대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이 중요하게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고 그것을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산에 직접 넣어서 사용이 가능한지 보고 그거를 수요 기업이 사주고 그렇죠. 이게 어떤 중소기업이 내가 어떤 거를 생산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은 이거 성공하면 사주는 업체가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목숨 거는 기술 개발 그렇죠. 없습니다. 그게 이번 대책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구매 확약이 있어야지 기술 개발이 사업화로 이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입한 2년 동안 본 기업을 향한 모든 지원 대책이 한꺼번에 다 세트로 다 담겨 있어요. 왜냐면 규제 특례, 입지 완화, 세제, 금융 넣을 수 있는 걸 아마 다 넣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절박하시다는 것도 보이기는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은 그런 얘기를 해야 만나서 얘기해주면 그런 인센티브나 당근 몇 개 준다고 대기업들 또는 수요기업들이 기다려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5년 10년 기다려주고 처음부터 기술개발 로드맵 같이 짜가지고 R&D 같이 하고 테스트베드 안에 들어와서 테스트해라라게 해주고 할 거였으면 진작 되지 않았겠냐. 한국 수요기업들은 안 그런다. 그냥 리스크 회피 성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외국에서 결국은 사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는 안 된다는 얘기들도 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기회가 된다는 게 우리 그런 수요 대기업이 그동안에 아주 편안하게 받고 있다가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안정성이라는 거를 새로운 가치로 본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딜을 하기 위한 그런 걸 썼지만 지금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이제는 그야말로 포트폴리오로 갈 겁니다. 얘한테도 얼마 받고 국내에서도 얼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이라는 거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2,732억 원을 받아서 이번 달 말이면은 시작을 하는데 이 개발되는 품목에 수요기업이 다 들어옵니다. 수요기업이 다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거는 그 R&D에 공급기업들이 개발하면 이 수요기업들이 스펙을 제공해주고 생산 시설 테스트를 제공해주고 품질과 이런 것들이 되면은 나중에 사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수요기업이 이번 R&D 과제에는 100% 다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받겠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미 바뀌었다. 수요기업들 간의 협업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5차 이동통신이면 예를 들면 작년에 삼성이 이제 DRAM을 공급했는데 아마존에 데이터 센터용으로 공급했는데 약간 특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향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는 온도의 열만 중요하다면 이제 정말 우리 자율주행이 되든 그런 전기차가 되든 이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추위에도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T 기업이 갖고 있던 그때만 잘했던 그 영역에서 이제는 새로운 영역까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기업 간에 특히 국내 수요 기업 간에 협업을 한다면 자동차 회사와 IT든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든 예를 들어 소재사 간에도 상당히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요구하는 허들은 전통의 허들보다 더 복잡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는데 그 부품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면 그 리콜이 자율주행차한테 아니면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는 서비스 회사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한테도 리콜 코스트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수요 기업 공급 기업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네. 수요 기업 간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 공급 기업을 서로 공동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예. 공동으로 기술 공유할 개발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공동 R&D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대책에 그 수요 기업 간 협력 모델도 예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요새 우리가 전화해봤더니 별로 안 좋대요. 수도권에 입지까지도 해결해 줄 의장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투자하면 세액 공제 다 해주고 또 공장 부지가 필요하면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가능까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공급 기관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 수요 기업 간에도 협업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기업하고 공급 기업하고의 이제 그런 협력 관계에 대해서 조금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라고 표현했는데 대략 한 10년 그 이전에는 그 수요 기업들이 그래도 그 10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표현이 이제 최근 한 2, 3년 최근에 들은 우리 이번 대책 나오기 전까지 말씀이죠. 그 국산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글로벌 체인에서 얼마든지 뭐 사올 수도 있었다는 큰 원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제 이게 수요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 잘 쓰고 있어서 잘 문제없이 생산했는데 새로운 그렇죠. 국내 제품을 갖다 들여놨을 때 그것이 생산에 차질이 있게 됐을 때 그에 책임을 문제 그렇죠. 이게 대단히 큰 이슈가 네.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뭐 혹시 그것이 연구 과제로 됐을 경우에 또 연구 과제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생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다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떤 그런 정말 그런 리스크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인센티브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요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이런 부분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면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같이 협력 프로에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같이 협력 프로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자는 그 엑서사이즈는 참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들이 어떤 서류적으로는 같이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제 최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의 그 애로사항들이 불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와는 좀 달리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요 기업 그리고 참여 기업 이 협력 기업이 정말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정말 어느 한 분이 일방적으로 희생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윈윈 안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나 펀드를 정부에서 펀딩해 주는 이렇게 하면서 모두에게 윈이 되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 사례가 하나 빨리 나와야 작지만 보여주고 성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모델을 빨리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저희들이 경쟁력위원회가 다음 달 초면은 이제 발족을 하는데 첫 번째 안건으로 이 협력 모델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예시는 몇 가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품목 사실 조기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제 대규모 재정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투입이 되고요. 추경 예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예타 면제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예타 면제를 해줄 정도면은 진짜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타 면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 저는 도대체 R&D를 하는데 예타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우리 예타가 이게 기본적으로 한 3년이 걸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R&D를 3년 전에 기획을 해 3년 전에 기획한 R&D 이제 통과가 되면 이미 시장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끝났어요. 스펙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 무슨 R&D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R&D의 그 개념이 안 돼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차제에 아예 우리 이 산업기술 관련된 R&D는 예타라에 아예 없애야 된다. 라는 이걸 저는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처음에 예타가 들어간 배경은 그런 거였던 거죠, 국장님. 그러니까 돈 안 세게 한다. 뭐 그렇죠. 이런 국민 세금으로 연구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써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럼 다른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은 어떻게 해요? 뭐 그 유사한 프로세스는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재정 당국에서
그 심의를 할 때 국회란 또 통제 장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재정당국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죠. 접근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박 교수님 너무 재밌으시고 그 얘기하실 때만 아니 저도 얘기 되게 억울함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R&D 머니를 몇 %딱 해서 럼프로 만들어 놓고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럼프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쓰게끔 그렇게 기금화. 그렇죠. 그래서 럼프섬으로 이렇게 지하 주고 그다음에 이거 하시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무슨 사업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3년씩 틀어잡고 앉아가지고 시장은 이미 끝난 상황에서 허락을 해주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지품 장비에 있어서 사실 R&D를 뭐 예타를 이런 식으로 오래 한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소재 부품 장비 입장에서 보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두 가지 점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급성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드린 한 3년이 되다 보니까 6년 또는 5년 앞을 예측해서 무슨 과제를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다 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고 6개월이면 기술적으로는 세상이 바뀌는 세상인데 그 준비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시급성이 전혀 맞지 않다는 거고. 두 번째, 소재 부품 장비는 특성상 시장 규모는 작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번 세계 품목도 실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1억 불 미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들어오면 공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비 타당성 제소는 BC를 보는 거거든요. 경제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경제성 예타 넣으면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100% BC가 안 나옵니다.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부처하고 협의 약속한 게 두 가지거든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시급한 거를 면제하자라고 해서 이제 어제 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은 거고. 두 번째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BC를 넣지 마라. 공급 안정성이라든지 BC가 일이 안 나오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 이 두 가지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예타 제도가 되게 이상한 게 많아요. BC가 안 돼도 진행되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또 BC 필요 없는 것들은 되게 과도하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도 예타를 가지고 한번 그 예비 타당성 제도 전반에 대한 가기부가 그 이런 이제 그 문제점을 알고 그 용역을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이런 예타에 대해서 이런 또 담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재원이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재원입니다. 제대로 된 곳에 헛되게 안 쓰라는 그 제도거든요. 이 면제가 됐다고 해서 이게 그게 흐지부지 돼서는 안 돼요. 꼭 필요한 곳에 아주 철저하게 사용하는 거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걱정은 돼요. 그래서 또 세일까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렇게 많이 1조 6천억 지금 면제되는 규모가 그 정도인가요? 제대로 써야 되는 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면제라는 말에 그동안 또 앞서서 그렇죠. 예타 면제가 됐었을 때 뭔가 이렇게 안 좋았던 예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기시감 때문에 그런데 맞습니다. 뭐 양쪽의 지장이 사실 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예타 면제를 해줬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과도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 R&D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사실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경직적인 R&D 예산 이렇게 운용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도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조금만 이번 이 소재 부품 장비의 연구 개발은 기존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원한 데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은 공고해서 뭐 신청받고 평가하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벌써 또 끝났는데요. 한 달 이내로 다 끝내서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책 지정이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이 말은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지금 100대 품목이라는 목표가 정확하고 또 사용하겠다는 수요 기업하고 공급했다는 그런 기업이 서로 매치가 되면 저희 정부가 R&D를 아예 그 기업에 지정합니다.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짝지어서 이걸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예 딱 지정해서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게 정책 지정이고 세 번째는 비슷한 가제도 기술적으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화수소라도 형석을 이용해서 불화수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형석을 아예 안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불화수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허용을 했고 또 해외에서 기술을 아예 이거는 사오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우리 R&D 자금 가지고 그냥 그 기술을 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번에 허용을 해서 가감하고 혁신적인 R&D로 이번 추경 자금은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실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처음에 아예 박 교수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정책에 직접적인 정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특히 기업이 중요하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의 뭔가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다라는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번 대책을 통해서 기업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된다고 보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그 기술의 시야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좁은 게 보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결국 그 제품을 만들고 그 기술을 생산하는 그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래서 기업 육성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기업 육성 전략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일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이제 인력입니다. 우선 인력. 대부분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거의 그 인력, 제가 좀 통계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그 이공계 석박사를 하기를 하자.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뭔가 그 글로벌 영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80%가 대학하고 출연연구소, 정부 출연연구소에 있고요. 중소기업에는 한 4%밖에 없습니다. 4%요? 예, 그러니까 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빼놓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이제 그 R&D 인력이 굉장히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리크루트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력 문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강정께서 참 이제 예산을 만들고 지원하셨습니다. 지금 인력 문제에 대한 소위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인력 양성 프로그램 내지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우리 대학의 그 대학이나 연구소들의 그 이런 그 인력과 그다음에 그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R&D가 필요하고 그런 그 기업하고 연결시켜주는 소위 그 산학연 플랫폼을 어떻게 돌려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그 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산학연이 굉장히 그 오랜 기간 우리가 강조를 했으면 사실은 지금 산학연이 굉장히 이렇게 겉돌고 있거든요. 네. 서로. 그래서 대학은 대학대로 연구소로 기초연구 내지는 논문을 위한 연구, 연구를 위한 연구에 거의 대부분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현재 R&D 인력이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어떻게 하소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 이것이 현재 그 이 고립무원의 상태가 바로 이제 그 중소기업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요 산학연 활성화, 산학연의 그 플랫폼을 통해서 혁신적인 그런 R&D 인력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인력 양성의 교육, 그다음에 어떤 지원 체계 이런 부분이 같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화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또 대책이 있잖아요. 예, 대책에 포함된 게 있고요. 첫 번째는 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측면에서 이런 소재부품 장비도 계약학과를 우리 중기부 주관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예 안정적으로 학사부터 석박사를 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많은 퇴직 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또 공공연구기관의 퇴직 인력들을 좀 잘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우리 중소기업에 기술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대책도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공공연구기관에 많은 고급 인력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아예 이런 연구원들이 기업에 파견을 간다든지 또 해서 여기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되고 그런 또 제도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인력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했는데 요 인력만큼은 또 다른 대책을 또 별도로 또 특별하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부장 대책에서도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정부의 역할이야말로 진짜로 이런 인력을 하는 거고 어떤 기업은 정부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그냥 인력만 공급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우리 기업 입장에서 진짜 절실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굉장히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이 기업들이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또 하는 부분이 이 금융입니다. 네. 우리 뭐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쌓아놓고 기업하는 나라, 기업이 아마 몇 개 빼놓고는 대개 몇 개도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대부분 자금조달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지금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은행권들은 거의 대부분 그 담보 대출 또 대표이사나 관계자의 연대 보증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어떤 그 기업의 한 대표이사분이 이제 개인정의로 이제
부사장이나 그 임원들한테 좀 대표이사를 물려주려 다들 사양한다는 겁니다. 담보하고 연대 보조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해서 더더구나 최근에 이제 그 요즘 기업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은행권 대출들이 최근에 이제 과거에 1년 단위로 했던 것은 이제 6개월 단위, 심지어 3개월 단위로 대출을 회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버티고 유지를 하는데 결국은 캐시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번에 그 부품 소재 관련 기업만이라도 정말 산업부에서 정말 뭐 우역 보증 기금에 등등 이런 걸 통해서라도 특별 어떤 그런 금융 플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다시 절실합니다. 그래서 기업 현 입장들은 굉장히 이런 캐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거의 지금 한계 상황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전략이고 키우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그런 틀 속에서 집어넣어서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센 사장님 어떻게 이제 쭉 대책 들어보시고 또 보시니까 이번 대책들 그리고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또 우리 경제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기업들도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세계 1등하는 품목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완성해야 되는 게 정말 제조업 강국이 되려면 소재 쪽에서 특히 이제 국산의 비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질적으로 한 번 더 도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이제는 영속 기업으로서 고객 한선으로서 소재 국산화 아까 글로벌하게 좀 다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해법을 찾는 것은 전체적으로 특히 소재 같은 거는 또 대기업이 다 하긴 또 그렇거든요. 당연히 우리 괜찮은 벤처기업이든 중견기업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한국 제조업이 한 번 더 질적으로 제조업 르네상스가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님 더 뭔가 묻고 싶었던 게 있는데 혹시 못 물어본 게 있다거나 그런 있죠. 이번 대책은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대책인 게 일단은 상황도 국면일 뿐더러 사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의 종합 대책이어서 거의 빠진 게 없다 싶을 정도이긴 한데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데스밸리를 버티려면 필요한 시간을 금융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 R&D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데스밸리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 넘어간다고 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매번 그 데스밸리를 넘어갈 자기 생존력, 자기 근육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머슬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에 대한 그 큰 틀의 중소기업 생태계 자체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은 안 되겠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대책들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들이라서 아마 여기선 세부적 내용을 안 넣으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 고민이 되는데 하나는 정말 우리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나품 단가 후려치기 전속거래 관행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자기 생존력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관행들은 여전히 현재도 존재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WTO에서의 문제 이런 건 없나? 라는 걱정도 들어요. 예를 들면 보조금 같은 거 우리가 과도하게 쓰면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가 될 건데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이 오래된 불공정 거래 행위 관행 같은 거는 정부가 과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전제돼 있지 않으면 이 100가지, 200가지의 대책은 다 결국 또 이번에도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굉장히 또 유의미한 지적이기도 하고 사실 근데 강 국장님이 다 얘기를 해주시기도 사실 너무나 포괄적인 사실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또 이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요. 우리 중소기업 자체의 권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 또 우리 대기업 수요 대기업들이 그동안 가능해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런 토대, 어떻게 보면 생태계, 상생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오늘 너무 가장 박 교수님의 리액션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박 교수님이 약간 그 1인 모노드라마 하듯이 막 이렇게 감정이 막 넘나들면서. 근데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이 기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진정성이 와닿더라고요. 이번 대책 그리고 이런 상황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소회랄까요? 무슨 좀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으세요? 예, 일단 그 이번 기회에서 우리 우선 그 위기임에 틀림없는데 네. 우리한테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아까 몇 분 말씀하신 대기업들에게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이번에 깨우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이고요. 아까 우리 강 구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내 또 다변화하고 국산화하고 또한 어떤 그 거래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 생각들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아까 우리가 근력도 약하고 상당히 힘도 없고 굉장히 이제 그동안 나약하고 그랬으면 사실은 또 더더구나 그동안에 우리 중소기업들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 83% 정도가 단 $1도 수출을 해보지 않은 내수영입니다. 그냥 글로벌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것을 계기로 그래서 그 정말 부품 소재, 장비 이런 부분에 있는 그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대체 기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 글로벌 우리 글로벌 기업들하고 거대 우리 수요 대기업과 거래 활동을 하고 개발을 하면서 우리의 그 역량, 그래서 그 실력, 그다음에 품질, 그다음에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올려서 결국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도록 되는 것이 하나의 비전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아주 우리 기업가 정신을 적극 발휘해 주십사.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협력하고 적극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또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커리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힘이 돋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 20개 국산화 성공 사례 돌아보니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기획 기사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쓰실 겁니다. 오늘 너무 뜻깊고 또 너무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으면 되고 또 미리 검진을 통해서 예방을 하면 됩니다. 우리 경제 역시 치료와 예방을 받는 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 부품 장비 R&D 등 예타 면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각 부처들은 신속하게 예방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국민과 기업들에게 약속을 한 셈인데요. 분명 긍정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나빴던 것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기회로 보고 정부의 역할과 실행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픈 곳 없이 건강한 우리 경제를 만들 수 있겠죠. 함께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석 국장님, 서울대 박희재 교수님, 그리고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최하인 기자님 네 분 긴 시간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 자원 전문 팟캐스트 산소통 오늘 수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